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온라인 마케팅학과의 서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분야로 좀 취업이나 또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영어로는 ADSP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ADSP인지는 뒤에 다른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크게 주제가 두 개인데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이 자격증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고,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 실제 기존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을 풀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자격증인지 알고 있어야 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면 K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이름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쪽 관련된 상당히 영향력도 좋고 굉장히 권위도 있는 진흥원인데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kdata.or.kr 요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예정이라서 궁금한 게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살펴볼게요.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그 주관하는 자격증들은 아마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걸 이제 줄여서 빅분기 이렇게 부르죠. 빅분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안 돼서 자료도 별로 없고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고 한 두 번 정도 탈락한다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 자격증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 원래 저 아키텍처가 구조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설계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치면은 설계도 그리는 거 있죠. 설계도 잘 그려야 되죠. 설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설계대로 집을 지었을 때 집이 튼튼하고 또 우리가 살기 좋듯이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데이터도 그냥 막 저장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 특징이나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이제 DAP, DASP라고 불리는 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SQL 있죠. 데이터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고 컨트롤하는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죠. 그래서 이 국가공인 SQL 관련 자격증으로 SQLD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예요. SQLP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SQLD하고 DASP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SQLD는 SQL이라는 언어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QL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요게 이제 D는 입문자 과정이라서 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제 공부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SQLP는 이제 전문가라서 자격이 조금 제한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이에요. 자, 요게 D, 여기 P가 있죠. ADP가 있고 ADSP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제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요게 이제 ADSP 요건데 ADSP는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ADSP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쉽겠는데?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만만치 않아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합격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P 같은 경우에는 ADSP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진입 장벽이나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ADSP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볼 건가. 이제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자,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자격증 관련된 정보만 모아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dataQ.or.kr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주소가 URL 주소가 kdata.or.kr이잖아요. 거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들 쭉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자격증 관련된 정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aQ.or.kr 여기에 오시면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나머지 자격증에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 가셔서 직접 한번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준 전문가 이야기만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목 내용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이해 과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자, 중요한 건 3과목인데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정의란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자, 이게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의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획. 그리고 세 번째,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의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직무는 데이터 기획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을 해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 및 내용.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검정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맨 첫 번째 과목이 데이터 이해입니다. 데이터 이해고, 주요 항목을 보면 실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느냐,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크게 이제 주요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데이터의 이해에서는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치와 미래에서는 빅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비즈니스 모델,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빅데이터, 미래와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가치 창조 데이터 사이언스 전략 인사이트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의 미래.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이죠. 개론적인 내용인데,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는 약간 도덕 시험 문제 같이, 좋은 말 찾아서 쓰면 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허를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좋은 말만 찾아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 과목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과목 보시죠.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을 이해하고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세부 내용은 보면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하고 분석 방법론, 그다음 분석 과제 발굴,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에서는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느냐,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생소한 내용들이. 그래서 용어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과목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과목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손으로 풀진 않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는 R 언어를 씁니다. R 언어를 써서 R 기초 문법들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 데이터 마트나 이상치 결측치 처리를 이해하고 또 실제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통계학 개론, 기초 통계 있죠. 그냥 통계 값들, 기초 통계 분석들, 뭐 우리 규모가설, 대륙가설 세워놓고 p-value 이해하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별량 분석에서 뭐 다항회귀 같은 거, 그다음에 다중회귀 같은 거, 회귀 분석 뭐 그런 것들 좀 물어보고요.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시계열 분석하는 거, 아리마나 S아리마 같은 거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분석을 할 역량이 있는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 여기는 주로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데이터 마이닝 개요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을 할 때 분류와 예측을 하죠. 이제 위에서 통계학 분석, 여기서 이제 예측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밑에는 이제 분류, 그죠? 지도학습의 분류 있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요 분류 관련된, 지도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분류 분석 쪽에서는. 그리고 군집 분석은 비지도학습이죠. K민즈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비지도학습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관 분석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출제문항 비율을 한번 보죠. 이게 3과목인데 이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실기는 없고 필기만 합격하면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데이터의 이해 과목에서 10문제 출제가 되고,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데이터 분석에서 30문제가 출제가. 이 데이터 분석 요 과목이 진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총 5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50문제가 다 객관식이에요. 50문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뭐 이렇게 각 2점씩 해서 균등하게 2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시간은 이게 90분 시간이 주어져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동안 이제 꼼꼼히 풀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문제에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공부를 조금 덜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지뢰밭 같은 어렵고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항목, 문항, 과목별로 이렇게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 간단히 살펴보셨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빨리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저 홈페이지에 가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탭 눌러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은 총점 60점 이상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 꽈락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꽈락이 우리 세 과목이었잖아요. 10문제, 10문제, 30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뭐 70점이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시험 일정 한번 보죠. 시험 일정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혹시 우리 학우님들께서 저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dataQ.or.kr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정들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죠. 1년에 4번 시험이 있고, 뭐 1월, 4월, 7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수험표 발급하고, 시험 날짜는 이렇게 대략 한 달쯤 뒤에, 접수하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실 분들은 요 일정을 꼭 원서 접수하고 이런 일정들을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요 기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시험 일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뭐 과목 구성이나 항목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세 과목 문제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10문제, 10문제, 30문제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회차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의 여러 회차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기출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저런 유형으로 저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구나.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뽑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A라는 항목이 있다 칠게. A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시험 문제를 낼 때 A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뭐 B라는 형태로 질문도 하고 C라는 형태로 질문도 하고 D라는 형태로 질문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야 조금 문제가 바뀌거나 유형이 바뀌어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기업의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1번 가치사슬 분석은 핵심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왑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다. 가치 곡선 분석은 경쟁사와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업의 수익 구조만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자,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은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요 내용들은 마케팅, 뭐 이런 경영 요런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이라든지 소압 분석이라든지 가치 곡선 분석, 가치 사슬 분석 이런 것들은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정답이 뭘까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업의 수익 구조만을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수익 구조뿐만 아니고 뭐 파트너나 자원,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세그먼트 비용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기업의 모델을 분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만 분석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우리 그 시험을 많이 보신 학우님들은 아, 네, 저럴 줄 알았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 이 보기에 뭐 오직 뭐뭐 마늘 이런 보기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그게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보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요걸 알고 보시면 문제 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의 효과 예시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빅데이터 분석의 효과가 아닌 거 이거잖아요.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시스템 개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한 최적 경로 제공,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 최적화, 종이 문서 기반의 수작업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자, 이 문제는 점수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종이 문서 기반의 수작업 데이터 입력 시스템은 아니죠. 그죠? 빅데이터는 이제 자동화돼 있잖아요. 엄청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죠?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이전 시대, 예전 시대에 종이로 되어 있던 문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2번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3번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4번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을 제어한다. 5번 데이터의 유연성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장소죠. 그러다 보면 중복된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데이터가 1000건 있는데 다 중복이야. 한 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성 있어야 되겠죠. 자,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A 테이블에는 1000원이에요. B 테이블에는 2000원이야. C 테이블에는 3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A라는 제품인데 일관적이지 않죠, 그죠? 데이터의 독립성. 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자, 정답은 몇 번일까?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데이터의 유연성을 제한하여, 이게 문제가.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아닌 시스템은,
자, ERP, 2번 CRM, 3번 SCM, 4번 SNS, 5번 TW. 이 문제 또한 우리 학우님들께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 같아요. 그죠?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SNS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아니죠. 그죠? 뭐, 인별그램, 뭐, 노튜브, 뭐, 이런 게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죠. 그죠? 다 아실 거니까. 자,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의 정보이다. 2번,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 형태로만 존재한다. 3번, 데이터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4번,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5번, 데이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 형태, 이거 로우 데이터라고 부르죠. 로우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가공된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정제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뭐로만 이렇게 이러면 보통 이런 보기들은 대부분 틀린 경험상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네, 말도 틀렸고,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6번 한번 보시죠. 자, 이미지나 로그나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 형태는 뭔가? 데이터 형태는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보통 이 세 가지로 많이 나누죠. 정형은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주로 정형이고, 비정형은 표 형태가 아닌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지나 로그나 영상, 텍스트, 이런 데이터는 요 보기 중에서 바로 3번 비정형 데이터죠. 그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빅데이터 활용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는 기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자,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다. 클러스터 분석은 데이터를 유사한 특징을 나눈 그룹으로 나누는 기법이다. 5번 A-B 테스팅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자, 요거 정답. 요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자,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A-B 테스트 다 아시잖아요. A-B 테스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A 형태로 만들고 또 B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죠. 두 개의 경우 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말 자체도 조금 틀렸고, A/B 테스트에 대한 설명도 틀린 문제입니다. 아마 이 활용 분석 기법들은 많이 이제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8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빅데이터 변화로 틀린 거. 그죠?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대면 조사에서 표본 조사로. 3번 질문이 많은 거. 질문이 많은 거에서 양적으로. 그 다음에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자, 네 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게 대면 조사에서 표본 조사는 표본 조사를 왜 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표본 조사는 원래 이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런 거죠. 자, 대한민국의 30대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쓰는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모집단은 뭐죠? 대한민국 국적의 전체 30대가 모집단이겠죠.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모든 30대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저기요,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얼마 쓰세요? 다 물어보면 되죠. 전수조사죠. 그게 대면조사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뭐 서울에 30대 10명, 부산에 30대 10명, 대전에 30대 10명, 전남에 30대 10명, 뭐 강원에 30대 10명, 뭐 이런 식으로 표본을 하죠. 표본을 왜 하죠? 대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어서 표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죠, 사실은. 빅데이터는 표본 조사를 하던 거를 이제 분석할 역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대면 조사로 바뀐 거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9번 문제. 다음 중 가트너가 제시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구 역량이 아닌 것은, 요거는 가트너 그 안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데이터 관리 능력 있어야 되겠죠. 모델링 및 분석 능력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 시각화 프레젠테이션 능력,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능력 있는데, 자, 요거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뭐냐면 우리 개발자 아니잖아요. 개발자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가트너 요구사항을 한번 볼까요? 참고로 가트너가 제시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주요 요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자, 1번 데이터 관리 능력,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모델링 및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제 해결, 요거를 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데이터 시각화 프레젠테이션 능력,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잖아요. 자,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은 우리가 R이나 파이썬을 써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자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는 아니에요. 있으면 물론 좋죠.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필수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능력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하드 스킬로 가장 적절한, 이 스킬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드 스킬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소프트 스킬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측정하기는 되게 애매한 그런 능력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이게 다 애매한데,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통계학적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죠. 통계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가지 중에서 가장 측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통계학적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조직의 데이터 분석 문화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자, 1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한다. 2번 데이터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번 데이터 분석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4번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5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자, 이거는 딱 봐도 답이 손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바로 4번이겠죠. 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데이터에 잘 접근을 못하면 분석을 못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하세요 해놓고 데이터는요, 접근 안 돼요. 보안 때문에. 이래버리면, 그죠? 데이터도 안 주고 뭐라고 분석시켜요? 어떻게 분석을 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크리스프 DM의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태스크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크리스프 DM 모델을 모르면 저게 뭐지? 전혀 모르는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자, 모델링 기법 선택, 모델 평가, 테스트 설계, 4번 모델 구축,
5번 데이터 정제. 이렇게 되는데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일단 이 크리스프 DM 모델 한번 볼까요? 크리스프 DM은 이제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데이터 마이닝 요거예요. 크로스 인더스트리죠. 크로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뭐 특정 산업 분야에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표준화된 그런 기법들을 얘기해요. 자,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모델링 기법 선택, 모델링 기법이 되게 많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방법, 그 다음에 구축된 모델을 평가를 하고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점수를 매겨봐야죠. 그리고 테스트 설계, 이게 이제 품질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바로 실무에 투입하기 애매하잖아요. 우리 파일럿 하는 거 있죠. 모델 구축, 이제 좋게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실제 모델을 구축해야 되죠. 데이터 정제는 이 모델링 이전에 제일 먼저 정제를 해놓고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모델링 단계 이전에 하는 작업이라서 정답은 데이터 정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절차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토대로 5단계 절차로 수행된다. 맞는 절차는,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분석 기획,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전개인지 데이터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분석 기획을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석 기획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 자, 정답은 바로 3번. 기획을 먼저 해야 되죠. 기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분석하고 평가 및 전개하고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5단계 절차 되게 틀리기 좋은 문제입니다. 또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4번. 분석 과제 발굴 방법 중 상향식 접근, 바텀업 어프로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다. 3번.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4번.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5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중요하다. 자, 이게 상향식이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있죠? 경영진. 밑에는 실무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지 않은 거는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 자, 요것도 사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같은 문제인데 물어보는 질문이 다른 거예요. 바로 앞에 봤던 14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과제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특징 틀린 거. 분석 결과가 명확하다. 분석 결과 도출 시간이 짧다. 경영진의 관심이 높다. 분석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고 수집 및 정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정답은 바로 데이터 수집 및 정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요거고요. 과제 중심적, 이게 하향식이거든요. 앞에서 우리 14번은 상향식이었잖아요. 이제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경영진이 먼저 목표를 제시합니다. 경영진이 먼저 매출 100억, 고객 불만 0.05%, 뭐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목표가 명확하겠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목표가 정확하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경영진 관심이 높죠. 왜냐면 경영진에서 지시를 내렸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되게 높겠죠. 분석 방법,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분석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 하면 바로 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 정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목표에 맞는 데이터만 모으면 돼요. 그냥 무작정 많이 모으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향식보다는 이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대신에 이제 경영진에서 목표나 관심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죠. 조심스럽죠. 사장님이 A라고 했는데 밑에 사람이 이게 아닌데 B인데 이렇게 물론 얘기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어지간하면 그냥 뭐 사장님이 지시하신 사항대로 따라가죠.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 방법, 요거를 말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16번. 하향식 접근 방법의 수행 내용이 아닌 거. 하향식이에요. 경영진에서 목표 정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실무자한테. 자, 경영 이슈 파악, 분석 과제 도출, 분석 과제 구체화, 필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기반 가설 수립. 뭘까요? 이게 지금 앞에서 보셨던 15번 문제, 또 그 앞에서 봤던 14번 문제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봐도 헷갈리죠. 자, 뭘까요? 정답은 바로 5번. 데이터 기반 가설 수립. 자, 이거는 위에서 경영진에서 목표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은 우리 앞에서 본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과제 도출이나 과제 구체화나 필요 데이터 이거 이제 경영진에서 다 결정해 주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 가설 수립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접근 방식에서 많이 써요. 실무자가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기획하면서 데이터 가설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죠. 위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17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 기획입니다. 분석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는 무엇인가? 자, 프로젝트 정의,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데이터 분석, 분석 과제 도출, 데이터 준비. 자, 분석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예요. 기획 단계에서 뭘까요?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좀 처음 보면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그죠? 참 4번도 맞는 것 같고 되게 애매해요. 자, 정답은 바로 이거. 다 맞는 거예요. 1번, 2번, 4번. 이게 기획 단계에서 하는 거죠. 기획 단계에서. 그다음 데이터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는 기획 이후 단계예요. 분석 기획하고 나서 실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3번하고 5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18번 문제. 데이터 분석 기획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향식 접근법은 경영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고요. 상향식 접근법은 데이터를 먼저 탐색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하향식 접근법은 분석 목표가 명확하다. 상향식은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를 발견한 가능성이 낮다. 5번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두 접근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 정답이 뭘까요? 다 맞는 말 같죠, 그죠? 근데 보면 정답은 틀린 거잖아요. 틀린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4번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상향식 접근법은 실무자에서 기획하고 해서 위로 쭉 데이터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장점인데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양하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 이제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의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향식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이 설명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상이한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우리 표본 추출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요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요거는 바로 정답은
층화 추출이라고 하죠. 층화. 이제 층을 내는 거죠. Stratified Sampling에서 모집단을 여러 개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죠. 그리고 각 계층은 모집단의 특정 특성에 따라 연령, 성별, 소득 뭐 이런 거 각 계층에서 독립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요. 표본 추출을 잘못하면은 데이터 분석 이상하게 되죠.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게 국을 끓일 때 간을 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국이 좀 싱겁네요. 간장 넣겠죠? 자, 간장을 넣고 잘 저어서 간장이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 놓고 한 숟가락 더 먹어서 간을 봐야 돼요. 간장을 붓자마자 그 자리 바로 떠서 먹으면 너무 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층화 추출법이 나오는 거죠. 골고루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하위 집단을 여러 개 나누죠. 연령대나 성별, 지역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꼭 각 표본에서 동일한 건수로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내죠. 이게 층화추출법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본 추출 기법이에요. 자, 20번 주 성분수의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온 옳지 않은 거. 자, 주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컬럼 있죠. 컬럼. 데이터가 보통 표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표에서 컬럼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 변수를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컬럼이냐 아니면 필요 없는 컬럼이냐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컬럼 수를 정리하는 게 주 성분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컬럼이 여러 개 있을 때 모든 컬럼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컬럼이 100개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30개만 쓰고 70개는 안 쓸 수도 있고 반대로 70개만 쓰고 한 30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요 보기에서 틀린 설명이 뭘까요? 자, 5번. 항상 모든 주 성분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컬럼이 100개 있다 쳤을 때 분석할 때 항상 100개 컬럼을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필요 없는 컬럼들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에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 이용해서 필요 없는 컬럼 뭐 잘라내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데이터 분석할 때. 그죠? 자, 21번 확률 통계예요, 이제.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모든 가능한 결과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독립 사건의 동시 발생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조건부 확률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 자, 5번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항상 독립 사건이다. 자, 이게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5번이죠. 자, 서로 익스클루시브 하다고 해서 항상 독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배반, 익스클루시브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독립 사건은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이걸 독립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독립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1과 2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 그럼 그건 배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거 다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독립 사건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틀린 거죠. 항상 독립 사건 아니에요. 물론 독립 사건도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22번 계층적 군집 방법이 아닌 거. 비지도 학습의 군집 분석 중에서 단일 연결뼈, 완전 연결, 평균 연결, 와드 연결, K 민즈 클러스터링. 여기서 계층 군집 방법이 아닌 거. 계층. 이게 계층이 있고 비계층이 있는데, 자, 정답은 바로 5번. K 민즈 클러스터링. 요거는 비계층이죠. 그 계층으로 뭐 위에 루트 있고, 립 1 있고, 노드 1 있고, 노드 2 있고,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얘는. 층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계층 군집 기법이죠. 자, 단일 연결, 완전 연결, 평균 연결법, 와드 연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K민즈는 비계층 군집 방법이고 사실 굉장히 많이 쓰죠. K민즈 군집, 계층 군집이고 클러스터링 할 때 K민즈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게 빠르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군집화도 잘 돼요. 자, 다음 중 디시전 트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용어. 디시전 트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의사결정 나무, 뭐 결정 트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도학습에 속하는 거죠. 자, 엔트로피, 가지치기, 인포메이션 게인, 한국말로 정보이득, 그 다음에 오버피팅, 그 다음에 공분산. 자, 요거 디시전 트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디시전 트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뭘까? 그죠? 정답은 공분산입니다. 자, 이게 의사결정 나무, 엔트로피는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불순도라고 하면 종류가 다른 애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 그 불순도죠. 그래서 공이 총 10개가 있는데, 빨간색 공이 9개가 있고 파란색이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이 10% 섞여 있는 거죠. 그게 불순도예요. 그거 측정할 때 엔트로피를 쓰는 거죠. 자, 가지치기는 이제 트리의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갈 때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데이터가 있고 이래버리면 그 특이한 데이터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트리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트리 만들고 정말 그 나무에 가지 치듯이 트리를 자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 원래 10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 10단계 데이터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5단계에서 더 이상 만들지 마 하고 잘라버리는 게 프루닝이에요. 정보 이득은 분할 전후의 엔트로피 차이로 최적의 분할 기준을 선택하는 데 사용이 되고 오버피팅은 훈련 데이터는 잘 맞추는데 실제 데이터를 못 맞춰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치면 100점 받는데 실제 시험을 보면 뭐 한 60점 받고 이렇게 훈련 데이터는 잘 맞는데 실제 데이터 못 맞추는 게 오버피팅, 과대적합, 과적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선형 관계를 측정한 통계죠. 상관관계 분석이나 다별량 통계에서 사용되는 거.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바로 쓰진 않아요. 그쵸? 자, 24번. 두 개의 확률 변수 xy 공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분산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양수이면 x와 y는 양의 선형관계다. 음수이면 음의 선형관계다. 공분산이 0이면 선형관계가 없다. 공분산의 크기는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공분산은 x와 y의 단위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자, 이게 공분산을 알면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공분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야, 이게 뭘까? 그죠? 공분산이 이거 공통된 분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형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했는데, 자, 이 말이 틀렸죠. 이게 선형관계가 애매하죠. 공분산만 가지고는. 자, 변수 척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상관계수, 선형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려면 상관계수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앙상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단일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법이고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결합해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방법이고 항상 딥러닝 모델에만 적용 가능하고 모델의 복합도를 줄여 과적합을 방지한다. 학습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 돼 있는데 앙상블 기법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에서 나오는 기법이죠. 랜덤 포레스트, 배깅하고 부스팅을 많이 쓰는데 배깅 기법은 랜덤 포레스트고 부스팅은 뭐 XG 부스트나 LG 부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앙상블이라는 단어가 우리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앙상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 악기들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저 회의할 때도 그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회의 자주 하죠. 회의를 왜 해요? 한 명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좀 리스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최종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은 바로 2번인데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그걸로 이제 한 개의 큰 결정을 내는 방법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써서 상당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시험을 보실 학우님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어라 이게 이 문제야? 이거 전혀 다른 문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셔서 꼭 우리 학우님들 시험 보시는 분들 특히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